예,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이신 조원준 위원님 모셨습니다. 경희대 공공대학원 강사로 계시고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김경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사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이세라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지진의 코리아 보건의료 전문 기자이신 조민규 기자님 모셨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남원경 국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시고 계시는 분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신 현수엽 과장님이십니다. 먼저 조원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준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해서 토론을 좀 하는데요. 재정 관련된 이슈에선 결국 한 크게 보면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하고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새 정부의 이 정책의 적실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분돼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먼저 보험료율의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고, 세 번째는 지출 구조 조정, 이게 크게 세 맥락으로 나눠질 것 같고요. 보험료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한선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또 보험료율 조정 자체가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일종의 수가 인상과 연동돼서 결정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나 선거 시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한계를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고 지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보면 한시법이라고 하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계속 이 한시법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된다라고 하는 쪽에다 방점을 두고 계속 이슈 제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국고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에 대한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도 이번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시행계획 초안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본에서 이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추정컨대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고 지원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법제화되고 이번 제도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었을 것 같고, 재정당국은 그 부분이 부담이 되거나 또는 본인들의 이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힘센 부서인 기재부가 삭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이제 그거야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정부가 보험 재정의 안정화, 장기적 안정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를 보는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연 사회보험,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재정적인 투자라든지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박근혜 정부 때 시도했던, 기억하시겠지만 누적 적립금을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제도적 시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금화 논란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데 원래 기금화는 국회에서 계속 필요성을 일부 제기하긴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당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법안을 매 회기 때마다 냈거든요. 그 법의 취지 목적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취지이기도 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건보 재정의 안정을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적 적립금을 다른 금융
상품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히 녹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시도가 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지출구조조정 문제는 지출구조조정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사용적으로 해왔던 수준의 대책 이상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로서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건데 지출 구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부분을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역시 불법 상호장병원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척결하겠다는 어떤 정책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건법법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복지부도 좀 태도가 매우 미온적인 상황인 거고요. 또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대통령님을 장목해서 연루됐던 상호장병원의 어떤 그 재정 편취 사건 이 부분을 의식해서 이런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험료율, 국고지원, 지출구조와 관련된 현재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부가체계 2차 개편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도 변경에 따른 반발을 좀 의식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2차 개편의 핵심은 무임승차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소득 많은 피부양자 이 부분에 피부양자 자격을 이제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그 지금의 이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험료 부과를 사실상 늦추는 선택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땐 그럴 수 있다고 보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의 추가 부담 소요액이 2조 원을 넘거든요. 매년. 그렇다면 재정의 또 다른 악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세입이 줄어들거나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동시에 가입자 기준을 둘러싼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적자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간 2조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보험료 지금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보면 보험료율 인상도 사실 마땅치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국고지원 확대 같은 경우는 재정당국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일 것 같고 이랬을 경우에 복지부와 같이 이제 재정당국을 뺀 정부, 그러니까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대충 두 가지로 줄여줄 수밖에 없는데 핵심 그러면 보험이 줄 수 있는 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요양급여를 쥐어짜는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맞물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보편적 보장성의 확대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한 방향이 가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많이 제기됐던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리의 강화 또는 또 이제 상호장병원과 같은 이 누수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기준과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의료계가 또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영준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조금 몇 마디만 덧붙이자면 재난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건 지난 정부 때부터 해왔던 것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거라서요. 그걸 저희가 반대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는 가계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떤 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지정책적 성격이 강한 것이지 여기에 재난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게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정책과 연동돼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가장 현재로서는 불명확해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새 정부의 중점 과제로 선택한 게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민영화가 이제 병원을 영리화하거나 소유주를 바꾸거나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소유 구조를 정리할 것이냐의 쪽에 규칙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 그것이 아마 민간주도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이 아닐까라는 의도를 하고 이런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의료 체계에 엄청난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엄청난 변화일 거고요.
좀 우려 섞인 말로 하자면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우려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정과제 세부 이행 결의서에 보면 명확하게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서비스로 환자 관리하겠다. 그다음에 스마트 케이 코디네이터 도입 방안을 하반기 중에 제도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 부분의 내용이 이제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간간히 민간 대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인 건강관리 헬스케어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있고 또 사실상 병원과 직접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설립해서 경영하는 방식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결국 그렇게 되면 환자와 연계해서 의료기관을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서 지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해보고 논의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공과 관련된 단어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대신 민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공공의 부족한 부분 또는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정책 수가라는 단어 여기에 공공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관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어차피 뭐 이제 정권의 성향이 다 다른 거니까요. 공공병원을 짓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또 보수 정권 안에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쪽의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라고 해서 뭐 비판하거나 이런 지점은 아닙니다. 다만 기능 중심의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민간 병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역할을 하게 되면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기조로서 공공정책 수가라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행을 발표했는데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는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체계의 기본 프레임이나 뭐 타임 스케줄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고요. 또 뭐 3차 상대가치 편에서 같이 녹여서 좀 논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정부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변화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하지 않지만 시점이 늦어짐으로써 수가를 통한 지원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오늘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이 정도로 현재 국회 안에서 특히 야당의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거나 판단하고 있는 사항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진자 의원께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토론해 주실 텐데 일단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에도 있지만 큰 글씨만 봐주시고 작은 글씨는 나중에 이제 뭐 PDF 파일이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대 수명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수명은 아주 적어서 여기 이제 제가 자료에 넣었지만 WHO 발표에 의하면 9.7세 차이가 납니다. 자그마치 이제 뭐 10살 차이가 나지만 그건 제일 적은 차이고 통계청 발표로 하면 통계청에서 유병률 조사 쭉 해서 차이가 18.3세 우리나라 통계청입니다. 보건복지부로 하면 12.3세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아마 이제 건강수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정의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10살에서 20세 근데 사실 주변에 둘러보면 연세 많으신 분이 되게 아프시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양력에 썼습니다만 제가 학위를 받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이 보건의료 제도와 관련된 실제 현장과 관련된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무상의료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모셨는데 사실 그 무상의료 운동본부도 만드는 것도 제가 만들고 집행위원장도 했고 이 자리에 오늘 주 발제자이신 우리 정영 선생님이 정책위원장이셨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와 관련해서 저분이 얘기하시면 저는 무조건 옳다고 항상 지지를 보낼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갖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도 했고 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도 했고 심평원의 비상임 이사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 민주노총의 임원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늘 이야기했던 많은 발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발제하신 두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래된 의제고 그 의제가 지금은 야당은 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시절에도 별로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 의제가 계속돼 오는 상황이라는 점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꼭 집어서 동의 발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정용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대만처럼 명시적으로 36% 명시했지만 실제로 27%라고 딱 되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역할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분담률도 상향해서 소득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정창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와닿는 게 건강보험이 적자면은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흑자는 남으니까 정부 재원을 축소한다. 저는 이 상황이 지금 5년 새 정부 앞에 벌어질 상당한 우려점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적절한 시간의 일시에 맞춰서 두 노조가 이런 걸 준비한 것처럼 저는 이 두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토론회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6% 해서 사상 최대고 7월이면 7%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20 올해 2년에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가 났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단순히 단기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은 굉장히 붕괴되는 상황이고 블록화됐고 세계가 우리나라는 연료, 원료 그리고 뭐 식량 이런 걸 다 수입해 수출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사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다들 진단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우리나라의 재정이 세금이 많이 거치기가 어려운데 새 정부는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지키고 있고 따라서 세수는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이 아직 여력이 되니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우려는 모두 하고 있지만 저 역시 굉장히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가 올리거나. 네, 그러면 결국 현재 우리가 일몰제 폐지 수준으로 간다면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만 더 나아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새 정부 5년 안에 그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왕이면 건강보험 이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기대 수명을 세계로 체계로 이끌었지만 결국 치료 중심이다 보니 아파서 계속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좀 더 발전하는 제도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좀 오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글씨를 중심으로 시간 안에 제 의견을 드리면 93쪽 첫 번째 있는 것처럼 GDP 작년 순위로 세계 10위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건강한가? 그 밑에 통계청의 발표 2008년 발표에 이미 기대 수명이 8세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2020년 발표에 보면 기대 수명이 이렇게 쭉 늘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이미 넘어가서 바로 반면에 94쪽이면 국가별 자살률인데 OECD 2019년 1위입니다. 자살률 1위고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 1위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고 그 요소는 사실 저출산 고령 사회로 가는 이유만큼이나 다양합니다만 저희는 오늘 주제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거라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맨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WHO 상황으로 보면 기대 수명과 9.7세, 통계청으로는 18.3세,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2.3세.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을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강제 가입을 하고 강제 징수를 하고 그럼에도 분등기여하고 분일급여를 하고 단기보험을 합니다.
이 단기보험과 관련해서 재정수지 상계인데 사실 이 지점을 강조하면 약간 좀 우려 지점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지를 맞추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게 악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건강보험법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약간 좀 우려스럽습니다. 건강보험 뭐 개요를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결국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와 함께 국민의 기대 수명은 상승돼 왔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쭉 증가됐죠. 특히 이제 암보험을 강화하면서 암 환자에 대해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상당히 증가됐고 그에 따라서 노인 인구 진료비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99쪽에 보건복지부도 이야기합니다. 성별 기대 수명 남녀 차이에 끄고 밑에 째 얘기를 들으면 건강 형평성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보건복지부 발표에도 준 게 아니에요. 소득분이 제일 소득이 적은 사람하고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건강 수명 차이가 8.1세 지난 11년간 평균 7.5세 증가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이 증가 추세를 낮추겠다는 거지 증가해서 좁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즉 우리나라는 건강하지도 못할 뿐더러 실제로 수명조차도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자료는 넣지 않았지만 지역별 수도권에 사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 형평성도 사실 차이가 나는 나라이기도 하죠. 100조 오늘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건정심을 상당히 무력화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자료에 넣습니다. 건강보험 체계는 뭐 자료에 있는 것처럼 건정심도 있고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장기요양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즉 법에 의거하여 이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102쪽에 밑에 거만 이제 건정심에서 부대 의견한 건데 사실 이것만 의견한 게 아니에요. 건정심의 부대 의견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계속적으로 건정심에서 의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정부가 예산 쓰는 거 중단해라.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걸 왜 자꾸 건강보험 재정에 투여하냐. 규정과 규칙을 마련한 후에 하든지 최소한 건정심 의결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부대 의견 하나만 넣었습니다만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작년에도 하고 근데 계속 바뀌고 있지 않다는 거죠. 103쪽을 보면 그 코로나19 관련 지출 현황에서 보험료 수입을 건강보험에서 깎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해주기도 했지만 사실 6,459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미편성해서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출 관련해서도 3조 7,474억 원이 들였는데 사실 이제 1급, 2급, 3급, 4급 밑에 있는 감염병 관련해서 총 15조 중에 공단 부담금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2조. 그러면 사실 이 코로나와 관련한 뭐 그냥 감염병으로 아파서 입원하고 출원하면 건강보험이 할 수도 있죠. 근데 팬데믹 상황이 되면 감염병에 의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이 책임질 거냐,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면 이제 그거를 정확히 정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4쪽에 보면 외국 사례도 잠깐 제가 몇 글자 언급해놨습니다. 진단검사비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건 대만, 독일, 일본. 입원 진료비 정부와 보험자, 즉 건강보험이 같이 하는 건 대만, 독일. 정부 보험자 환자 하는 건 일본, 백신 접수 전액 대만, 독일, 일본입니다. 그래서 104쪽에 보시면 맨 위에 입원 진료비,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진단검사비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지만 예방접종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의료인력 지원금 역시 이것도 건강보험 재정은 부적절하다라는 거고 가입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고 아닌 경우는 국고 지원을 받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팬데믹 상황이 돼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저의 개인적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건정심이라는 거버넌스 기구를 무력한다든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규칙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먼저 쓰는 방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04쪽의 밑에 제가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제가 그냥 계산했습니다. 보험료 수입과 A, 지원금을 B라고 했을 때 정부 지원금은 밑에 있는 13.24% 쭉 평균 13.96%를 지원했고 보험료율이 6.46, 인상률이 3.49일 때 그랬을 때 정부가 미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막 계산했습니다. 산수로 했더니 2019년 기준 16.80%, 2020년 기준 10.89%, 2021년 10.74%, 약 17.14%. 근데 아까 박종훈 위원장님이 18%라고 얘기한 거 보면 그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수치만 보고 대략적으로 즉 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당장 일몰제 폐지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를 건정심에서 이제 의결하겠지만 17%, 18% 인상은 기본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05쪽 뜬금없이 지역사회 통합들과의 사회서비스원을 낸 거는 제가 건강수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건강보험과 함께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제대로 전착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핵심이 결국 시설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에서 결국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려면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밑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주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되는 체계로 해서 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뒤에 106조의 건보는 성명은 건정심이 얼마 전에 500억 이상은 뭐 간소화해서 의결 절차 필요 없이 간다 등등을 의결해서 성명서도 발표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즉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중에 그나마 제일 잘 되는 건 건정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버넌스 기구를 이렇게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관심 있는 분야 중에 ESG라고 있는데 결국 ESG를 하지 않으면 블랙록에서 레리 핑크도 얘기했잖아요. 투자하지 않겠다. 이제는 거버넌스는 기본입니다. 따라서 건정심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료비 제도, 수가 제도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7쪽 마지막 이 결론입니다. 결국 감염병 팬데믹 대응 매뉴얼이 필요한데 첫째, 거버넌스 건정심 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련 예를 들면 저는 예방접종비, 의료인력 지원비 등은 정부 예산으로 해야지 건강보험 재정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 수입의 20% 정부 지원금 당연히 확정돼야 되고 인구 변화에 따른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 확대에 대한 안을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지출 관련해서는 결국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것이 치료 중심이고 그래서 결국 건강 수명이 향상 안 되고 아픈 채로 오래 사는 따라서 결국 이 행위별 수가제 비용 유발 치료 중심의 세상을 좀 바꾸려면 총익 계약제도 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 뭐 다른 뭐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 주치의제도 도입, 게이트 키퍼가 필요하고 건강교육 10년 주기 의무화 교육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건강검진을 합니다만 사실 그 전에 먼저 의무교육을 예방사업으로 하는 방식 어떻게든 건강한 걸로 갔으면 좋겠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제도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렇게 제도의 분리로 인해서 연계가 안 되는 걸 좀 해결하고 사회서비원 중심으로 공공공급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지역거주 가능하는 방식으로 해서 건강수명을 향상하는 건강보험 제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좀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건정심의원 또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갖고 계시고 특히 이제 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의사결정구조, 거버넌스의 중요성, 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사회 부회장 이세라 부회장님께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그 고려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 이 자료는 PPT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자료집에 글씨가 아주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세열입니다. 저는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와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껄끄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까지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발언을 잘못하는 순간 저는 이제 의사들한테 돌을 맞아 어떻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첫 번째 의사단체의 이름을 걸고 왔지만 사실은 좀 더 개인적인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요. 저는 외과가 전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필수 의료는 다른 의료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많은 분들이 제가 가져온 통계와 비슷한 거의 유사한 것들을 같은 통계를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 다만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쁘지 않다와 동의를 합니다. 일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편으로 몰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해했듯이 여러분들도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수가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도 다르고 정부의 생각과도 다르고 의사들의 생각과도 다 다릅니다. 또 다른 이유로 그 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저수가, 저보장 이거는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소득 파악률이 낮아서 그 문제로 처음 시작한 게 국고 지원금이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자료 외에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봤더니 월급 직장 가입자들이 한 8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료의 절반, 4대 보험의 절반은 사업자가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 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인들이라면 85% 정도 되니까 여기에는 한 15%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거를 내주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보험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국고지원금을 더 올리거나 하는 것이 올바른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을 통해서 보건의료 노조 같은 분들이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월급을 건강보험 재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가 협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 한 10여 년간 건강보험 수가는 한 41% 정도 올랐고 최저임금은 한 13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급자로서 여러분들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 말씀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공의료만 확대해서 공공으로 다 가져갈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저는 동의합니다. 공공으로 가져가셔도 합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지금 갖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하신다면 그렇게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의사들이 월급 조금 또는 수입 조금 더 많이 남는다고 해서 수십 년간 정부와 싸우고
또 숙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되는데 못하겠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제안을 하고 그걸 공급자들한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좀 상호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몰제를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일몰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는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자료에서 보면 상복부 초음파 같은 거는 급여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1400%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상 아닙니다. 또 MRI 같은 것도 한 200%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MRI를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몰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료 이용이 제한되어야 해요. 이거는 국민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의료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재정 지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물을 몇 달치를 받아가니까 몇 달 분실하고 소실하고 이런 문제가 비용이 좀 싸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든 의료비를 올려주면 의료 이용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공공보험을 하는, 사회보험을 하는 것의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의료 전달 체계도 더 제대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불편함을 이기고 치료받으러 갈 수 있을 상황이 되는 사람만 진짜로 환자고 진짜로 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은 사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의사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의료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험의 아주 그 대표적인 것이 나라가 호주나 캐나다나 영국인데 영국의 경우에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또는 수술을 위해 기다림이 2021년도에 1년에서 2년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 비응급인 경우에는 그걸 국민들이 감당해내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영국에서 3에서 5%의 사람들이 사보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면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합의 비급여 같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국가에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계속 주장하고 되지 않을 이야기라고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는 게 의사들은 한방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 권한을 국민들한테도 또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전 국민, 전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이나 또 그리고 가입을 하게 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취득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발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주장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번에 재택치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재택치료를 할 때 건정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어떤 프로세스였는지 모르겠지만 강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예방접종과 치료비를 다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방이든 치료든 예방도 건강보험법에 있어요. 있는데 그 예방 접종까지 계속 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인데 왜 재택치료를 그런 의사들이 했느냐? 보상이 적절했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의료 공급자들한테 서비스를 요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수술을 조금씩 하는데 어떤 수술을 하느냐? 배를 열고 응급 환자를 살리는 그 일은 저는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왜? 그 교수 꼴이 나기 때문에 이모 외과 교수 있어요. 이제 중환자 많이 다룬 그분 병원에 적자를 계속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남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한쪽 편으로 가고 한쪽 편은 오지 않아요. 필수 의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뭐냐? 소아과, 이비인후과 지금 적자 중입니다. 이게 잘못된 건강보험 설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그걸 의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잘못이라고 너희들은 잘 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국고지원금을 그런 곳에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다 하고 또 의료 이용을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조절해 주신다 하면 의사들도 제가 일부 의사들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줄 것으로 봅니다. 더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의료 문제에 있어서 행정을 하시는 분, 정책을 하시는 분과 의료 공급을 하는, 의료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얘기하지 않고 속내를 감추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이게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제도로 강제로 하겠다 그러면 저 의사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은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집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민규 기자님께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고 지원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라는 타이틀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지네코리아 조민기 기자입니다. 저는 뭐 보건의료 전문가는 아니고 어쨌든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번에 뭐 국고지원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 최근 정부가 이제 건강보험 부가체계 2단계 개편 9월 시행을 발표하셨고 그로 인해서 지역 발전 이제 부담이 좀 완화되는 내용이 많이 담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연간 2조 4천억 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거라고 추산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하고 국고지원 일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재정 부담이 아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국고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규정에 되어 있는 건강음료 예상 수입액이라는 이제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재정 당국이 지원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상 수입을 과소추계할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부분하고 이제 건강증진 기금도 저희한테 이제 보험료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 부담금의 예상 수입액의 65% 한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전체 다 지원을 해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2020년만 봐더라도 아마 담배가 지금 한 2배는 팔려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값 인상으로 조금씩 메꿔 가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앞에 발표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소지원은 한 15년 동안 31조 3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보장성 강화하고 또 계속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보장성 강화를 해온 거랑 맞물려가지고 재정을 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보장성화를 하지 않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국고지원을 이제 계속 받아야 되는데
지난해 이제 한 9조 5,700억 정도 지원됐는데 한 14% 정도 그 정도 됐던 걸로 이제 통계에 나오는데 이런 정부 이 지원이 올해 이제 일몰제로 중단이 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이제 통계 건보공단의 이제 수입 지출 현황을 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만 69조 2,27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출이 77조 6,692억 원입니다. 매년 8조 정도의 국고 지원이 없다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국회에서 결국 법을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계속 정부 여당에서 계속 했어도 개선은 안 돼 있고 이번에 다시 또 일몰인데 사실상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얼마 예상 수입액이 아니라 얼마를 전전 연도를 지금 다 이제 입법 발의된 내용을 보면은 일몰제를 유지하고 전전 연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다 많은데 근데 사실상 법안은 지금 한 3-4개 제가 보고 온 건 한 3-4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또 사실상 의지의 문제인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민주당만 해도 통과 가능한데 왜 안 하시는지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고지원금이 명확하시지 않으면은 결국 건강보험에서 재정 보장성 강화나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명확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고 보험료랑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이 명확하게 얼마가 결정이 돼야 이런 부분을 갖고 정책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언제 얼마큼 수입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추진을 해줘야 저희도 예측 가능성이 있고 정책도 제대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이 가능하고 그리고 재정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뭐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신약의 보험 등재를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건가? 재정에서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사실 환자분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저희는 사실상 100% 찬성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재정에서 얼마큼 감당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할 거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 얼마큼 들어올 건지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지 않나. 결국 국회에서 이 부분에 올해 일몰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일몰을 없애고 아예 명확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얼만큼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못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재정 당국이 페널티를 받든가 그런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고 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신약에 대한 급여비 지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 안정을 위한 이런 국고 지원 문제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실련의 남원경 국장님께서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평가와 과제라는 타이틀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실련 남경장입니다. 저는 이제 내용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실은 이제 이번 토론회 기획과 또 그 토론 제안을 받았을 때 실제 이 구성을 보고 이 토론회 성격이 뭔가 처음에 조금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실련이 같이 공동주체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게 건강보험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 국고지원 확대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근데 실제 이제 그 토론의 구성을 보면 의역도 나와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오늘의 실제 주제는 이제 국고지원 확대 방안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분명한데 이 얘기를 전달해야 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정당국이나 최소한 그러면 정부 여당 쪽에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 양 측이 빠져 있고 이거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국고지원 재정 확대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 성토대회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올 연말에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결정이 될 것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글쎄 뭐 낙관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저는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라면 이제 다음 스텝은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좀 얘기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선거 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2번의 선거를 치렀고, 대선과 지방선거, 그래서 경실련이 늘 전통적으로 그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그 보건의료 관련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정책으로 채택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늘상 그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올해 이 2번 선거에서는 이제 그 개혁과제 제안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늘 보면 보건의료 정책에는 늘 건강보험 정책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 주장하지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이라 보고 늘 후순위에 밀려 있었다면,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몇 년에 걸쳐 지금 코로나를 겪었고 아직도 지금 뭐 진행된 상황에서 이 국민들의 인식이나 사회적 그 여론이나 여건들이 상당 부분 많이 변화했고, 이번 정권에서는 공공의료 확충도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자료 보시면 이쪽 부분에 이제 저희가 개혁과제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자,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10년 전부터 의사인력, 병원보다도 의사인력을 늘려야 된다. 의협도 와 계시지만, 네, 의사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논들을 계속했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거의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갈등 상황들이나, 그리고 이제 또 결국에는 지금 또 그것이 일방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고 민간의료고 더 이상 이제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번역별 공공의과대학과 기독병원 설치, 그리고 공공병상 20% 확충, 이것을 이제 1분 과제로 실제 올렸습니다. 근데 기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제도 개혁 관련돼서 의제들을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했었는데, 건강보험 정책도 실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란다. 이제 윤석열 후보든 아니면 또 이재명 후보든 워낙 그 앞에 몬케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건강보험 관련된 그 보장성 관련된 정책들은 추가로 더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부가체계 문제, 그다음에 비급여 문제들, 그러니까 몬케어가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비급여 관리가 안 됐던 거, 그리고 이용체계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결국에 이제 대형병원들이 주로 이제 그 몬케어의 수혜를 받았다라는 비판들, 재정 낭비했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저희가 그 의제들을 조금 주요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 지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효율화되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문제가 실은 이제 행위별수가제 지불제도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계약제를 넣었고, 국고 지원은 그냥 기본으로 저희가 20% 이상 지원해야 한다라는 공약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건강보험 결정 구조, 거버넌스 구조인 건정심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입장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건강보험에서는 저희가 이제 5가지 과제로 뽑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용 체계, 전달 체계라고 이제 주로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제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그 의료 체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제들을 저희가 대응을 했고, 그 외에 이제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쟁조정원이 최근에 조금
거기도 결국에는 또 의사들이 또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다섯 가지 이제 과제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이 개혁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또 윤석열 정부의 이번에 국정과제 공약들을 좀 평가를 했었고요. 이제 그 공약 중에서 조금 중요한 그 공약들 뭐 몇 개 없지만 보건의료 관련된 정책들이 뭐 이렇다 할 정책들도 별로 없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되는 문제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계속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 이제 공공의료 확충을 기대했으나 결국 이제 그것을 우회해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보기에도 이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를 통해서 의회에서 공급하겠다. 근데 그 실효성이 그간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이게 제대로 갈지 그 재정 낭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지금 매우 크고 근데 뭐 여전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서 차라리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이제 정책들이 논의될 때는 실은 이제 건정심 같은 그런 의결 구조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제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뭐 앞서서도 건정심 무력화 얘기도 하셨지만 현재 지금 건정심 구조 내에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검증해내고 뭐 여부를 가려서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공약에서는 뭐 대부분 이제 의료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나오지 않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국립대 분원 정도 설치 그래서 거기서 의사인원 증원 정도만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이제 의료 인력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셨지만 실제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 공공의대 설립하고 또 지역 공공의사제는 아니지만 지역의사제 논의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책임 있게 정부 내에서도 뭐 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 이제 다른 모든 문제들을 좀 풀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돼서 이제 부정성 강화 부분 말씀하셨지만 진짜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 보편적으로 부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 상환금을 이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00만 원 약속했다가 이제 150만 원으로 제가 이제 그게 좀 후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의 좀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이 나와줘야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빠져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나 또 다음 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운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료제 신속등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보장성화 방안으로 나왔던 내용이어서 이제 이건 뭐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으로 민간 그 제약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냐, 효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걸 인정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납해주는 형태의 이런 시스템 운영이 맞냐, 공보험을 통해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걸 여전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조금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뭐 내세울 만한 보건의료 정책인지 보건의료 정책인지 보건의료 산업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논의되는 것들을 보면 비대면 진료 제도와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좀 적극적인 활용, 그다음에 의료정보 마이데이터 산업 이거는 이제 뭐 복지부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쪽까지 해서 전 산업에 걸쳐서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은 다 추진하겠다라는 지금 정부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법안까지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원격 진료 저희가 이제 반대했었고 검증하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복지부는 뭐 얼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19로 검증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만 좀 쳐내면서 바로 제도하러 갈 것처럼 얘기해 주셔서 이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앞서 이제 발제 정현준 위원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이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돼서 지금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현행 법에서는 이제 연구 목적이라고 하면 민간 이제 보험사한테도 그 보건의료 정보를 그러니까 감염 처리만 되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평원은 지금 뭐 주고 있고 공단도 작년에 논의가 있어서 막았지만 앞으로 이걸 더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걸 물론 이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열심히 하긴 해야겠지만 또 이미 10평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게 적절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이것도 저희가 좀 감시하는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건강정보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고 뭐 의료기관이든 어디든 쓸 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여서 일단 편의성은 상당 부분 이제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민간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브로커들이 양산이 되고 이제 그들이 가진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아무도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당연히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편의성을 국민들한테 뭐 특히 의료에 대해서 높이겠다라는 취지, 진짜 정부가 진정한 그런 취지가 있다라면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절대 금지하고 뭐 공단이든 어디 공공기관에서 이것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공단 쪽에서도 많이 와 계시니까 이것들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비하고 상병수당 말씀드리면 간병비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공약 때는 이제 그냥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 특히 이제 그 요양병원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확대 방식으로는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 낭비 우려가 있다.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는 공공병원은 아예 다 하겠다. 전병상 공공병원의 전병상은 다 간병 통합하겠다 간병 그런 서비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더 효율적인 방안이고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병수당 관련돼서는 이제 뭐 앞서서 보장성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실제 이거는 당연히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문제들을 줄여가면서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높은 보장성과 많은 대상들을 저희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걸 시작도 못하고 자초될 가능성이, 논란만 있다 자초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3차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벌써 하고 있고 6개 지자체 하고 있는데 왜 6개 지자체에 그 곳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거는 현금을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부담도 없이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왜 3년간 무슨 이유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시행하고 있는 곳도. 그래서 내년에는 뭐 지역을 조금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을 늘린다고 해서 저희가 그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재정이 어떻게 소비될지를 이게 보편화, 객관화하기가 이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본 사업으로 빨리 들어가고 부당함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인재들을 좀 줄이는 방식의 것들이 좀 속도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형 상병수당 얘기하셨지만 서울형 상병수당은 취약계층에만 제공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상병수당은 이제 우선적으로 누구든지 청하면 되지만, 그래서 여기는 뭐 심사도 안 하고 그냥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제 그 부분은 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보장성과 관련돼서는 실제 이제 보장성을 더 높이는 뭐 정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에게 보장성을 더 높여라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쪽 정권이 그간의 문케어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 그 비급여 관리 안 했고, 그다음에 그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하는 대책 없이 해서 밑빠진 독이 물붓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비판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정부는 그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요구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급여 지금 정춘수 의원이 법안을 개정해서 저희가 이제 비급여 보고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그것도 또 막혀 있습니다. 지금 작년 7월부터 시행됐어야 되는데 의료계 코로나 핑계대고 그다음에 또 의료계 반대 지금 또 뭐 헌법소원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비급여 전체적인 총량이 파악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수가인지 저공급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체를 총량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비급여를 판단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이걸 의료계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빨리 그리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금융당국과 실손보험이 이 비급여 문제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조금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부가체계 개편은 재산 부과 방식의 한계를 이번 제도 개편에서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은 그간에 소득에 부과해야 된다라는 최소한 소득에 부과해야 된다. 재산 부과 부분은 줄이고 또 재산에서도 소득이 발생한다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부과해야 된다. 그 원칙만 제대로 지켜져도 상당 부분 이 불공평성이나 공정성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모든 소득에 부과, 임대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 이런 것들은 또 분리과세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때문에 부가 문제가 제대로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이나 제안들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있는 소득이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정확하게 부과하는 형태로 간다라면 이 부가체계의 불합리성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윤석열 정부가 그 공약들을 한번 박근혜 때 그 사대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처럼 멋지게 좀 받아줬으면 이게 또 보수 정부지만 저희가 또 칭찬하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역시나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좀 지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가능성을 봤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가 17대 광역지자체 후보자들한테 70개 중진요건 다 17개 지자체에 이제 중진요건 영역에 있고 거기에 5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을 지어라 하는 공약들을 저희가 개혁과제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 인천, 경기는 적어도 그 당선자들이 모두 하겠다. 자기 임기 내에 공약하겠다라는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는 지역경실련하고 같이 사업으로 진행할 거라고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건 중앙정부를 통해서 확충한다라는 것들은 쉽지 않겠다. 오히려 지역으로부터 그 필요성들을 알리고 그 지역의 요구로 이걸 중앙정부가 받도록 하는 형태의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부분 이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을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국고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냥 예상컨대 현재 수준 일몰되는 제도가 다시 가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 정부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데는 당연히 이제 개입하려는 이 지원이 강화되면 확대되거나 강화되면 될수록 이 개입하려는 여지가 훨씬 더 이제 커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그렇게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고 저희도 지금 이제 지출 부분에 대한 효율적 관리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제도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이 요구되지 않을까. 보험료는 더 이상 올릴 수 없고 또 정부가 매칭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이 지출 부분에 대한 효율화 논의는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빨리 지불제도 부분들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아까 정창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과잉진료 얘기하셨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지불제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의료 쪽에 종사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일반 이제 뭐 재정을 보시거나 정책들을 보시는 분들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빨리 저희가 준비해서 뭐 다음 뭐 정권이든 뭐 다음 후보든 다음 정책에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건강보험 국정 과제에 대해서 개괄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지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부 보건정책과장 한소연입니다. 보통 국회에서 토론회 하면 그 정부는 좀 아예 안 갔으면 합니다. 안 갔으면 하고 이렇게 막 바쁜데요 막 하다가 부자관님들이 이제 몇 번 전화하면 마지못해 이제 참석하고 하는데 오늘 저 여기 오라고 전화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신 분 없죠? 이제 그 토론에 있다는 문서만 보고 이제 흔쾌히 왔었는데 흔쾌히 온 이유는 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지금 내셨던 것처럼 건보법 개정이 시급하기 때문이고 지금 비록 뭐 재정당국 오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그 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이제 목소리를 좀 더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흔쾌히 왔습니다. 정부 지원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다 같이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그 제가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논리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지금 이 건보 재정이 계속 늘어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고령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인데 이것을 이제 국가 전체가 책임 있게 가야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도 굉장히 국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국고 지원 비율이 굉장히 낮고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건보 재원인 보험료를 들여다보면 크게 이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나누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는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매기는데 저희 이번에 이제 부가세 2단계 개편하면서 지역가입자들의 이제 어떤 분들이시고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들여봤더니 우리 옛날에는 무슨 5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가입자 확대하고 막 했지만 지금은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한 명만 있으면 다 직장가입자입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남으신 분들은 진짜 1인 사업장, 명세사업장, 혼자 철물점 하신다든지 이런 명세사업장 또는 이제 특고지 특수고용지 배달 택배기사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비경제 활동 만성질환자 또 옛날에 이제 부녀자들 장애인 이런 분들이 모여 있고 이분들이 이제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가세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재산 비중이 한 40% 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보험료는 누진적인 보험료 체계는 아닙니다. 정률제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누진세들도 가지고 있는 조세에서 들어오는 것이 보다 형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반대 논리로서 아니 그게 건보 보험료로 걷던 국가 세금으로 걷던 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데 어디든 내면 되는 거지 왜 국고 지원을 꼭 확대해야 하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외국들도 계속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가 일단 4대 보험은 반은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사용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을 고용을 할 때 이 4대 보험 부담이 증가해서 그게 이제 꺼려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너무 과하면 결국은 고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구축 효과를 막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들도 국고 지원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이제 급속히 고령화되고 보험료가 증가가 예상되는 우리도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다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뭐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걸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 건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기재부 장관님께서도 국회에서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일 이제 저희 부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게 애매성입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건법 8조에 보면은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요게 이제 두 문구가 있다 보니까 예상 보험료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또 에서 모호해지고 상당하는을 또 계산하는 방법에서 모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고 지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호성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의식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한시조항 문제인데요. 지금 그 국회에 제출된 4개의 법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동민 의원님 안, 이정문 의원님 안, 정충수 의원님 안, 이종성 의원님 이렇게 4개의 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는 한시조항을 유지하고 2개는 이제 한시조항을 삭제하는 법이고요. 이제 고무적인 것은 냈다, 이제 상당이라는 표현을 없애시고 해당하는 표현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그 해당의 이 모수를 뭘로 할 것인가 약간씩 다른데 기동민 위원회는 똑같이 예상 수입액을 두되 다음 해에 정산하도록 그래서 예상 수입이 실제 보험료 수입과 다르면 다음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이정문 위원님은 예상 수입으로 하지 말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거 이제 전전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좀 퍼센트를 올렸습니다. 16%. 좀 명확한 모수가 명확한 것으로 해주셨고 정춘수 의원님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이 마찬가지로 수입의 17%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수가 명확한 것으로 해주신 부분이 이정문, 정춘수, 이종성 의원한테 마찬가지로 전전년도 이종성 의원은 전전년도 보험 지출의 일정 비율 14%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아까도 여러 토론자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년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번에 이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명확해져야 정부도 그 지출을 어떻게 하고 보험료를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끌고 가고 이런 부분을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건보법 108조가 국회에서 잘 개정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고지원 확대 얘기가 나오면 같이 따르는 것이 아니 그렇게 국고지원 계속 확대하는 거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고령화되고 공보 지출이 굉장히 급속히 늘 건데 이렇게 거버넌스를 이렇게 가질 수가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같이 세트로 나온 얘기가 기금화 얘기가 같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근데 기금화랑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기금화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크게 논리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지금 너무 돈 덩어리가 큰데 국가 재정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산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이게 거의 건보료 보험료 준조세 성격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신데 기금이라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보통 예산 편성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 이 1년의 예산 편성을 다 바치는 것이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도 겪었지만 물론 이제 중간에 그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기반의 건보가 있었고 이제 탄력적으로 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이 거버넌스 체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칫 경직되게 운영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기금화로 됐을 때. 두 번째 이제 보험료율을 국회에서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급여 확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국회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보험료율을 못 올립니다. 국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고가 물론 더 들어갑니다. 근데 더 들어가도 또 적자, 더 들어가도 또 적자,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건정심 말씀해 주셨지만 건정심이 실제로 이것을 쓸지 말지 경험하고 또 여기다 쓸 돈인 보험료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당사자 자치 원리에 의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뭐 계속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지출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제 총량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양 부분에 대한 그 조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제 국고지원 확대에 따라 나오는 기금안을 약간 빈대잡으려다 초과단을 태우는 그런 거라는 것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호법상의 국고지원 관련 조항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아마 주셨고, 관련해서 이제 기금화에 대해서도 복지부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의 발표와 6번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초과되었는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6번의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간단히 한 1분 정도를 해주시면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네, 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보험정책과장님께서 흔쾌히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에 동의점이 있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입장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뭐 방향을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발표자와 토론자의 토론, 그리고 이제 발표자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혹시 이제 발표 내용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여기 앉으신 분 중에 네, 안녕하세요. 메디포 뉴스의 김민중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강보험 관련해서 좀 환자 단체하고 뭐 장애인 단체분들 많이 좀 만나다니면서 의견을 묻고 뭐 코멘트를 좀 얘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좀 여기저기를 다녀봤더니 일단 장애인 단체 중에서 신장 장애인 단체 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그 병원이 제일 많이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장애인은 그 자산 요건으로 인해서 졸지에 폐가 망신당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 정영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자산이나 뭐 그런 소득 그런 것보다는 실제 능력, 벌어들인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환자나 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그게 제일 나아 보이는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한 환자 단체의 단체장님이신 회장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몇 년 동안 20조 원, 32조 원에 달하는 그런 그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건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환자 뭐 일반 국민이 조금이라도 조금의 액수가 적든 아니면 뭐 연체 기간이 적든 간에 연체가 되면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쓰는데 정부에서 그런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거에는 반발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 복지부든 아니면 뭐 건강보험공단이든 뭐 그런 거를 좀 정부를 상대로 뭐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 기구나 뭐 제도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세금은 우리가 내고 국가의 주인도 국민이고 국가는 존재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세금은 내 대로 내고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도 낼 대로 내는데 혜택은 못 받고 정부에서는 이거 꽁돈이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다른 사업에 한번 몰래 써볼까? 이런 마인드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불신이 생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고 일어나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이게 자칫 건강보험은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해서 환자들을 보다 위한 진정한 민간보험을 국민 건강보험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단체분들 주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지금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국회의원분들께서도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셔야 되고 또 정부를 견제하는 뭐 시민단체분들도 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랑 건강보험을 뭐 실제로 뭐 징수 그런 걸 관리한 공단에서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건복지부든 뭐 건강보험공단이든 간에 정부 상대로 그 축소 지원한 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상시화하자. 정부 상대로도 한번 형평성 있게 한번 해보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뭐 기자 이런 걸 떠나서 뭐 환자단체분들 얘기 들으면은 들을수록 이거 뭔가 너무 약간 뜯기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정부 상대로 한번 뜯어보자. 우리도 어차피 뜯기니까 공평하게 뜯어보자. 예,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니, 아마 강제 징수를 뭐 청구를 하면 기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애매해요. 법이 애매해서 예상보험료의 상당한이라 돼서 이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판단이 되게 어려워서 일단 법을 명확하게 붙이는 게 먼저고 거의 그 정신과 비슷한 게 지금 나왔던 법들 중에서 3개가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덜 줬으면 그만큼 차차년도에 더 다 메꾸도록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정도 이 법이 통과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혹시 또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죠? 예. 예, 저 지디넷 코리아의 김현경 기자라고 합니다. 현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문재인 정부도 국고 지원 그 20%를 사실 약속하였지만 그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제 법 개정안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의 바람이겠죠, 이 자리에는. 근데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할 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키는 결국 재정당국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민정부의 그 건보재정 국고 지원율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개략적으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답하지 못할 거 알지만 질문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최대한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할 그래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안 지킨 건 아니고 기재부가 안 지킨 거죠? 예? 예. 혹시 다른 이번에 답을 드려요. 예. 이제 역시 아직 이제 여야가 바뀌긴 했지만 의석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목을 비판받거나 지적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법이 통과 안 되느냐? 뭐 똑같이 재정당국 핑계를 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전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능을 비판받아야 될 대목 중에 하나에 분명하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2년간 증가폭, 그러니까 국고 지원의 액수를 더 1조 이상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1조 단위의 추가 증액을 하더라도 그 비율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겠다 싶은 거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럼 재정당국의 입장은 더 보수화되지 이 부분을 더 유연하게 접근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당초 예상했던 누적 적립금의 적정 규모보다 지금 더 많이 누적 적립금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돈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더 내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다만 뭐 없었던 세입 차입금이 52조가 새로 나오기도 하는데 없었던 돈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해보긴 하겠지만
설령 새로운 세입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건강보험에 먼저 줄지도 의연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한 10년 전부터 해왔었죠. 근데 그 방향성을 어디다 정립했냐면 아까 말했듯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하는 뭐 이런 개념을 바꾸자, 또 전전년도의 개념이 명확하다, 예상 수입액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또 사후정산하자, 이게 한참 동안 진행됐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고민해왔던 부분들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이 방식으로 10년 가까이 논쟁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입자들은 꾸준히 자기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험료율 인상 어떻게든 높은 단위든 낮은 단위든 또는 동결이든 합의하고 약속을 지키고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국가는 그 비율과 무관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겁니다. 국민이 경제가 어려워도 보험료 인상분을 감내하고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한다면 국가도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연계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기존에 해왔던 논의하고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기존의 논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오랫동안 논의해도 답을 못 낸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또 혹시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만 건정심에서 정부가 뭐 멋대로 한 거 없이 건정심에서 결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좀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과 함께 건정심 안에는 환자를 대표하는 그런 위원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 분들이 그 시민단체 위원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진짜 환자 단체에 한 분이 뭐 나서서라도 좀 참여해서라도 환자, 그냥 일반 시민 겸 국민, 그 다음에 가입자, 공급자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 내지는 뭐 희망 그런 것도 있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건정심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가입자 3분의 1, 공급자 3분의 1, 이제 공익 3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제가 말씀드린 거나 고양이 말씀하시는 거 할까요? 예. 건정심은 24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자 8분, 공급자 8분, 공익 8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입자 8분에는 민노총, 한노총, 경총, 조소격중앙회 뭐 이런 이제 늘 직접 포함해서 우리 환자단체 연합 대표도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단체 연합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좀 조직이 좀 더 튼튼해져서 조금 더 아우르고 목표도 좀 잘 전달하도록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시간이 저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쳐야 될 거고 혹시 그럼 마지막에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오늘 그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표자, 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방송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마치겠습니다.